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자,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시용 운용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턴 투자자문의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이쪽으로 좀 보시죠. 네. 자문사에 계신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자문사인데 요즘 뭐 분위기 어때요? 좀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와서 좀 분위기 괜찮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개별주들이 좀 좋았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좀 뭐 급등주나 이런 부분들도 좀 그러니까 강세 개별주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좀 분위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 그 자문사, 저도 이제 자문사에 있지만은 우리 이제 시청자, 투자자분들이 알아야 될 것 자체가 우리가 자문사들이 매매하는 거는 개인 매매를 잡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그 투자가들 보게 되면 그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만 너무 의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거기 보시면 뭐 사모펀드도 있는데 네. 사실 그것도 사실 개인으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수급이나 이런 거 볼 때는 뭐 기관, 외국인 이런 쪽만 좀 집중적으로 보는 거는 사실 그분들은 그냥 시장을 매매하시는 분들이지 어떤 종목을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시장을 매매하는 분인데 사실 이런 기관들, 개인들, 뭐 사모펀드 쪽 이쪽을 조금 더 주목하신다고 하면은 종목 최근에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자체가 저도 이제 자문사에 있기 때문에 네. 요즘 자문사들이 상당히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자산이 맞습니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매매 자체가 개인 매매로 잡히는데 옛날과 다르게 꼭 기관 투자가들이 매매한 종목들이 시세가 나는 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떤 큰 손들 지적으로 사모펀드라든가 자문사 쪽에 큰 손들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개인 투자가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자체는 너무 기관과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는 종목의 수급에 따라서 매매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럴 네. 때는 우리가 또 물량바지가 될 수도 있고 네. 사실 가장 그 어떠한 종목이 움직일 때 스마트머니가 가장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때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뭐 스마트머니들이 가장 빨리 들어오니까 뭐 개인이 샀네, 뭐 기관이 샀네, 뭐 외국인이 샀네, 누가 팔았네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펀드멘탈에 일단은 집중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자 앉아서 좀 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2월 달부터 좀 분위기 좋다고 그랬었는데, 네. 그러면 지금 3월 달은 거기 자문사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3월 달은 조금은 조심하자라고 했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신용잔고 비율이 좀 많이 좀 높아졌습니다.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한 18조에서 18조 5천억에서 한 19조 넘어갈 때 그때가 좀 위험하다는 구간인데 지금이 3월 5일 기준으로 한 18.3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는 이제 신용 잔고가 찼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사실 그 코스닥 쪽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개인들 뭐 매도도 좀 나왔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조심하자. 그렇지만 이 하락장에서 내가 그동안 사지 못했던 뭐 방산, 뭐 로봇 그런 일반 주도주들 그런 부분을 좀 모아가는 게 저는 좀 더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신용 잔고가 어떻게 보면 저점과 고점에 특히 코스닥 시장의 바로미터가 좀 될 수가 있는 건데 작년 연말에 아마 신용융자 잔고가 아마 5조 한 7천억, 8천억 정도까지 내려간 걸 알고 있어요. 저도 최근에 어제 확인해 보니까 꾸준히 늘어나가지고 18조 한 5천억 정도까지 좀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18조 5천억까지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장이 좀 괜찮으면 괜찮은데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한 3일만 빠지면 네. 개인들 이제 털어내는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시장이 오르든 빠지든 신용잔고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천억이든 몇 백억이든 사실 시장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한 달 사이 보면은 거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번은 이제
코스닥 쪽에서 좀 한번 눌러주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장은 이제 시장 리스크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들에 대한 그 리스크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항상 그래왔듯이 특히 이제 3월달 시장은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어떤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건 좀 약간 좀 의심되는 종목이라든가 좀 고민스러운 종목이 있으시면 종목 진단을 좀 많이 이용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종목과 그 다음에 비중, 매수 가격, 또 사용과 함께 올려주시면 아마 채택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우리 이제 이영석 전문가님 먼저 진단 시작하실래요? 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에서 자유여행가님께서 리가캠바이오 112,000원 20%로 그냥 세게 사셨네요. 단타로 오른 샀는데 어떤가요? 라고 했는데요. 사실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보신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되는 종목인데, 사실 오늘 알테오젠이 특허 이슈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끌어내렸죠. 그러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이 좀 안 좋았는데, 사실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ADC 즉 플랫폼 관련주로서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단타로 들어오셨다는 게 좀 문제겠죠. 20%로 내일 살짝 반등하면 팔아야지라고 하는데, 저는 만약에 내일 좀 반등을 한다라는 그런 전제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도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종목군 내에서 지금 단기 트레이딩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빠진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버티면은 매도가 가능해요. 하지만 단 하루 내일이라고 봤을 때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는 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1% 이상 하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전해진다라고 하면은 같이 좀 빠질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 대형 바이오주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때가 대부분이 좀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바이오 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때가 대부분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을 했는데, 하락하는 때가 바로 프로그램이 매도일 때예요. 근데 리가캠바이오도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빠졌기 때문에, 내일 단기 트레이딩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내일 프로그램이 매수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거 하나만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프로그램이 만약에 매수 잡힌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오늘보다도 좀 하락을 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한다면 거기에서 저가 매수 추가로 하면서 이제 저는 플러스로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형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프로그램을 잘 받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다. 하지만 내일 일단 수급 봐야겠죠. 내일 수급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충분히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특히 3월달 같은 경우가 제약바이오주들이 최근에 한 4, 5년 정도의 그러한 통계 치료 보면은 좋은 달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 빠지더라도 오히려 추매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다 가격 낮추고 매도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노공업을 올리신 분입니다. 20만 5천 원에 10% 매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떨어진 이유가 왜 이렇게 떨어졌냐고 궁금하다고 올리셨는데, 글쎄요, 이 정도 7% 정도 많이 떨어졌죠. 다른 종목들이 평균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3%, 4% 정도 좀 떨어졌던데, 이 종목이 조금 더 떨어졌는데, 예사가 보니까 이제 KRX 앞서 제가 신의 한수에 방송할 때 제가 KRX 지수가 15% 떨어졌다. 2월 우리나라 시장이 본격적으로 떨어진 시점 2월 19일부터 제가 쭉 봤더니 그 KRX 종목에 포함된 종목이 중성 종목 중에서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주성엔지니어링, 테크윙, 이오테크닉스, 그 다음에
DB 하이텍, 그렇게 좀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부분 종목들이, KNH 종목들이 15%, 20% 떨어졌어요. 예, 평균 20% 떨어졌어요. 한미반도체도 20%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KNH 종목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종목 그렇게 안 떨어졌어요, 그동안. 제 말은. 그동안 안 떨어졌다 오늘 떨어진 거예요. 이 종목이, 제가 앞서 KRX 평균 지수가 15.몇% 떨어졌는데, 삼성전자가 7% 떨어졌고, SK하이닉스가 11% 떨어졌는데, 다른 중소형 종목들이 평균 20% 떨어졌으니까 지수를 15% 끌어내렸다는 거잖아요. 많이 떨어진 종목이, 예, 대부분 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거의 25% 넘게 좀 떨어졌고요. 테크닉도 좀 그렇고, 테크닉이 많이 떨어졌나요? 근데 이 종목은 딱 볼게요. 2월 19일 날 주가가 23만 원, 종가가 23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딱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주당 4만 원 떨어졌으니까 20% 안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즉, 오늘 이제 잘 버텼던 종목들이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떨어지면서 그동안 안 떨어졌던 것까지 떨어진 종목들이 많아요. 제가 보는 종목들도 그런 종목들이 있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이 문제 있을 게 뭐 있어요? 반도체 관련 검사 장비 쪽에서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회사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률이 아마 42, 3% 정도 나올 거예요. 코스닥 회사 중에서 거의 뭐 탑이죠. 검사 장비, 프로브카드 검사 장비와 관련해가지고. 근데 주가가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가기가 저는 쉽지는 않다고 보는 이유가, 일단은 밸류잖아요. 작년도 PER 단위로 아마 30배 될 겁니다, 이 회사가. 엄청 좋은 회사고 시가총액이 3조 원대까지 가는 회사니까. 아직 근데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회사가 2021년도 대비해서 실적 자체는 좋은 회사인데 성장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정체잖아요. 매출액 2,800대에서 거의 지금 4년 동안 정체니까. 근데 이 회사가 앞서 이제 PER이 30배니까 29.9배. 오늘 주가 떨어졌으면 이제 26배 정도 되겠네요. 30배짜리 주가가 비싸죠. 비싸죠. 이 회사가 앞서 이제 프로브 카드를 주 장비라고 했잖아요. 프로브 카드라는 것 자체가 아마 칩과 테스트 장비를 연결하는 쪽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앞서 제가 이제 신의 한수 때 얘기했던 중에서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이 프로브 카드 관련 회사가 TSE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산 실적 발표를 했는데, 회사도 이제 프로브 카드, D램, 본래 본업이 이제 랜드 쪽인데, 이제 올해부터 D램의 신장에 진출을 좀 하면서 실적이 좋은 이유 자체가 회사가 이제 중국 쪽에, 거래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실적이 대폭적으로 작년 수주를 받으면서 좋아졌거든요. 근데 회사가 PER이 몇 배냐? 10배예요. 앞서 같은 프로브 카드 회사인 검사 장비 회사 쪽인 리노공업은 30배니까. 그 차이라는 거죠. 이 종목이 주가 싸죠. 근데 영업이익률은 그 회사가 40%고 예산 아마 2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 회사가 좀 뛰어난 것 같아요. 예산은 이제 다른 업종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 리노공업 엄청나게 좋은 회사인데 이미 주가가 상당히 반영됐을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주가 떨어진 것 자체는 최근에 다른 거 떨어질 때 안 떨어졌다. 그럼 이 종목 주가가 23만 원 가면 얼마겠어요? PER 단위로 32배, 3배잖아요. 근데 문제는 회사가 작년도 32배, 3배면 올해 실적 성장의 전개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앞서 회사가 거의 정체라고 그랬잖아요. 매출액 영업이익이. 올해는 작년보다 약 100억 정도 이익이 증가할 거라는 전망인데 단기 수익은 똑같아요. 작년은 1,050억인데 1,166억이니까 약 10% 정도 증가되네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실적 성장률이 높으면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오버슈팅이 안 나올 것 같다. 대신 이럴 때 주가 떨어질 때는 사야죠. 대신 목표 주가를 좀 작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장대 음목이 좀 나왔지만은 이 종목이 14만 원대까지 거기까지 내려오지는 않겠죠.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아서 많이 내려오면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아마 17만 2천 원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뭐 손절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추가 매수를 충분히 18만 원 근처까지 내려온다 한다면 매수하셔가지고 일단 목표 주가는 현재 이 정도를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 수익만 좀 더 기대치보다 낮게 잡는 전략이 필요하다. 목표 주가 23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부자마이너님께서 효성중고 49만 3,500원입니다. 5%인데 계속 끌고 가도 될까요? 자금 여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효성중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변압기 그쪽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공장 생산량을 늘려서 현지 1위 변압기 업체로 뭐 올라선다는 뭐 계획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효성중공 같은 경우는 좀 좋아하긴 하는데 조금 걸리는 거는 이제 얘네들이 좀 건설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 쪽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건설 쪽에서는 조금은 안 좋았던 흐름이 있어서 좀 그랬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뭐 다시 뭐 최고가 2월 초까지는 최고가까지 갔다가 뭐 최근에 그 변압기 관련 업체들 조정받았을 때 좀 조정받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변압기 시장이 미국의 변압기 시장의 어떤 그 교체 수요나 신규 수요가 저는 한 1년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기간 최장 한 10년까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효성중공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실적 같은 거 작년 실적이죠.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3,625억을 했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한 4조 원대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한 11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충분히 밸류에이션 쪽에서도 매력은 있다. 하지만 다만 얘네 여기 NH 안문지 자산운용인가 여기에서 최근 좀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6만 한 5%에서 지금은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한 2, 3%대까지 내려온 걸로 봐서는 아마도 뭐 이러한 그 오버행 이슈가 조금만 끝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어디쯤에서 반등할 수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 오늘도 제가 아마도 예전에 한 번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이 다 그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구간입니다. 지금 요 하나, 둘, 셋 구간에서 저항대에 맞고 그다음에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하락이 한번 나오면은 사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턴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 그러한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한 번은 조금 더 이렇게 아래까지 한 39만 원대까지는 한번 좀 터치를 하고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큰 지지라인이에요.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다행히 5%밖에 사지 않으셨고 그리고 자금의 여유도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40만 원이 깨지는 그 구간에서는 한 2배 이상 추가로 더 매수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약간 좀 공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으나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 한 10배 이하로 지금 밸류에이션도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한 얘네 같은 경우는 13배, 15배 그 사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40만 원 이하에서 산다라고 하면은 한 20, 30%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49만 3,500원 그 가격 플러스 여기서 2배 정도 산다라고 하면은 한 42만 원 정도 고까지 빠질 수 단가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5%만 이상 오른다고 하면은 또 수익권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좋은 전략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전화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십니까? 유니드 예? 85,000원에 30%요. 유니드. 유니드. 네. 예, 30% 매수 단가는요? 85,000원이요. 85,000원이요? 네. 그러면 지금 87,000원이니까 약간 좀 손실 구간인데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글쎄요, 매도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더 두고 가는가 알고 싶어서요. 예? 매도해야 어떻게- 되는지? 네.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이 종목 환경 쪽으로 보고 사셨어요? 아니면 비료 관련 쪽으로 보고 사셨어요? 환경 쪽으로 봤어요. 환경 쪽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환경과 관련해가지고 탄소 포집과 관련 쪽을 재료를 보고 사신 거죠? 네. 예. 뭐 최근에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올라온 이유 자체가 회사가 이제 비료 관련 종목이고 회사 주력 제품이 이제 염화칼륨이고 또
아마 가성칼륨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탄소 포집에 좀 들어가는 쪽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 관련 종목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뭐 염화칼륨 가격 상승을 하고 또 곡물 가격 상승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일부 증권사들이 추천하고 그래가지고 올라간 걸 알고 있는데 이 종목은 곡물 가격으로 보고 샀으면 주가가 뭐 단기 이벤트니까 짧게밖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환경 관련 쪽으로 본다 한다면 좀 이제 길게 보고 가시면 괜찮아요. 회사 실적 탄탄한 회사고 회사가 이제 동양화학 계열이거든요. 아마 계열은 아니어도 아마 동양화학과 관련된 아마 EC 집안이 아마 대주주로 돼 있으니까 탄탄합니다. 자산 가치도 뛰어난 회사고 회사가 옛날에 이제 아마 그 합판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주당 순자산 가치가 뛰어난 회사니까 아마 주당 BPS가 아마 14, 5만 원 정도 되니까 PBR로 따지면 지금 0.6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고 연간 1,000억 이상 이익 내는 회사인데 근데 이게 이제 가치 성격이다 보니까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환경 관련 탄소 포집과 관련된 재료가 반영이 되면 주가가 많이 갑니다. 이 회사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주봉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때 2021년도에 18만 원대까지 갈 때 이 종목이 그 환경 관련해 가지고 탄소 포집과 관련된 회사 탄소 포집과 관련해 가지고 회사였던 가성칼륨 자체가 글로벌 시장 1위 쪽이니까 이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면 이때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료가 반영이 좀 되면 주가가 갈 건데 결국은 환경 관련 부분 자체가 이슈화 돼야 되는데 이슈화 되기가 지금 모멘텀이 쉽지가 않죠.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쪽에서 반환경적인 지금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고 국내는 여전히 현재 윤석열 정부 쪽에서 환경 관련 부분 자체를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예면해 왔기 때문에 부각되기가 쉽지는 않죠. 유럽 시장 같은 경우 그래도 꾸준하게 환경 투자가 증개되고 있어서 나쁘지가 않은데 그래서 미국 쪽에 기대할 것도 없을 거고 또 트럼프가 또 기후연합에 탈퇴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관련 것들 자체가 이슈화 되기도 쉽지는 않아 보이고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국내 정책인 것 같아요. 중국 환경과 관련된 정책도 글쎄 뭐 기대하기는 새로운 정부들 누가 정부 되든 간에 아마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대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는데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때 그나마 유니드가 약간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연세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우리 연세도 계신 분들한테는 작년도에 아마 배당도 아마 1,800원도 한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은 워낙 뛰어난 회사니까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주식입니다. 일단 저점은 형성이 이제 확실하게 좀 됐고요. 차트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뭐 아직 기관 투자가들이 사지는 않을 겁니다. 않을 거고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으로 작년 5월 달에 형성됐던 가격대 11만 원대 정도가 좀 되는데 여유가 있으시면 이 정도까지 가져가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가 뭐 최근에 실적도 발표가 좀 됐지만 작년도 회사가 이제 화학 분야 쪽이니까 화학 업종들이 대체적으로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실적도 안 좋았는데 회사는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930억 나왔거든요. 2023년도 비해서 그 3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턴어라운드니까 또 주당 EPS가 작년도에 12,000원이잖아요. 올해 예상 실적이 PER 6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정 가격으로 따지면 이 종목은 최소한 15만 원 이상 가야 되는 주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런 또 기업들이 많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우리 시청자님 연세로 봐서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가져가도 되는 주식이 좀 되지 않겠는가. 일단 좀 목표가 주가를 조금 높게 잡아서 11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시고요. 비중이 30%니까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비중이 30%지만은 그냥 가져가시고 좀 지루하시면 11만 원 좀 한참 걸릴 거고요. 이게 9만 5천 원, 9만 5천 원 정도 반 정도 파시고 나머지 한 15% 정도는 11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도 되는 주식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없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저는 유튜브 승길서님께서 서승길님 계시구나. 예, ABL 바이오 42,200원에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좀 고가권이긴 합니다. 42,200원. 그런데 저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오늘 조금 하락을 했지만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10% 정도 되니까 저는 더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가장 빠른 3월 달에 어떤 이슈가 좀 있어요. ABL 001 담도암 탑라인 데이터 발표가
3월 말에 있습니다. 3월 말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일정에 맞춰서 좀 계속해서 뭐 이런 말이죠. 뭐 빠지면 줍줍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충분히 좀 하락한다 하더라도 요 구간 있죠. 38,000원. 여기가 지금 보시면 9월달 고점 그리고 여기 지금 저점이긴 한데 한 요 라인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좀 물량을 늘리셔도 된다. 그러니까는 3월 말이라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3월 말 일정, 그러니까 담도한 발표 탐내 내용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301 뭐 중순 하반기 이상 진입하는 것도 내용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일정별로 올해는 계속 내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 구간에서는 좀 매수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빠져도 좀 더 비중을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요, 차라리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일정이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늘리셔도 되고,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이 또 이렇습니다. 예, 좀 상승, 하락, 상승. 그래서 살짝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컵 앤 핸드 패턴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형식의, 한 여기까지, 여기 구간까지도, 반등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물론, 그 3월 말 담도함 데이터 발표가 물론 잘 나와야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수급 쪽에서도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 보시면 최근에 사모펀드 쪽에서 좀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금융투자나 투신이나 이쪽에서는 그냥 시장 빠지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사모펀드 쪽에서는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ABL 바이오 그러니까는 지금 3월 달에 좀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에이프릴 바이오, 그다음에 ABL 바이오, 알테오젠, 리카켄 바이오 등이 있는데 그러한 종목들로 봤을 때 ABL 바이오도 지금은 충분히 요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좀 추가적으로 매수하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지금 신고가 다시 볼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시장에 관심이죠, 있어요. 부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부산 에너빌리티를 29,000원에 비중 많이 실으셨네요. 50% 매수하신 분이에요. 여전히 시장에 관심이기도 한데 조금 약간 좀 꺾이는 흐름이죠. 전체 시장 하락과 함께 아직 꺾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시장이 움직일 때도 가장 먼저 좀 탄력적으로 좀 윗방향을 향하려고 하고 있는 쪽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데, 일단은 회사가 이제 SMR 원전 때문에 좀 가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얘기를 할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가총 17조 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기업 분석을 하면,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작년도에 매출액 16조 원이잖아요. 16조 원인데 16조 원의 매출액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본업이 하는 매출액은 별도로 보시게 되게 되면 맥도로 보게 되면 거의 6, 7조 원밖에 안 돼요. 안 되고 즉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은 두산 밥켓의 실적이에요. 작년도 영업이익의 80%도 두산 바켓 겁니다. 두산 바켓이 연결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두산 바켓이 작년도 매출액이 8조 5천억이었네요. 8조 5천억 원에 영업이익이 8,700억이었잖아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16조 원 매출 중에서 8조 5천억을 빼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는 매출액은 8조 원이고 영업이익이 1조 원이잖아요. 두산 밥켓이 8,500억 이익 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영업이익 1,000억밖에 안 나는 회사예요. 1,000억밖에 안 나는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20조 원이라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소형 원전 SMR 쪽에서 얼마만큼 이익을 낼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부분을 제가 감당하기 쉽진 않은데 그렇게 이익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재 재무제표상에 나타나 있는 기본적 분석 거의 80%는 그 영업이익 기준에서 두산 바켓 거다. 근데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때문에 이제 가는 거니까,
근데 그 미국의 대표적인 SMR 기업들이죠.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그 뉴스에 민감해서 이슈 모멘텀 중심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이게 그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 지금 차트를 좀 띄워놨습니다. 이게 SMR 원전 관련 기업이잖아요. 미국의 원전 관련 기업이요. 최근에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28불 때까지 가던 주식이 지금 그 17불 정도까지 떨어졌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두산 에너비티는 지금 누가 수급의 주체가 누구냐? 개인이잖아요. 기관 오늘 또 외국 투자가들이 이틀 동안 외국 투자가는 당연히 팔겠죠. 미국의 기업들에 비해 비싸니까. 어차피 미국도 SMR 트럼프 정부 때 SMR 원전이 좀 우대를 좀 받을 건데 외국 투자가들은 팔고 있고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은 어제 80만 주 샀는데 오늘 좀 팔고 있고 개인만이 지금 엄청 삽니다. 개인이 지금 주가가 고점 형성된 2월 19일부터 지금 계속 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자체가 이제 3월 30일 날 공매도가 시작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 관련 종목들은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만약에 이 종목이 3월 30일 정도 가서 공매도 재개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외국인 공매도가 엄청 나온다고 봐요. 그게 지금 보시면 대차장고를 좀 보여드릴게요. 대차장고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지금 대차장고입니다. 일단 에너비티가 지금 23,000원일 때 그 대차장고가 1275만 주였는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대차장고가 지금 1900만 주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대차장고 비율이 3.0입니다. 대차장고는 사실 뭐예요? 지금 공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식을 빌려놓은 거잖아요. 공매도를 치려고. 여차하면 이제 공매도를 치려고. 계속 아마 주가가 올라가면 대차장고가 아마 쌓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3월 20일, 30일 정도 넘어가게 되면 대차장고가 높은 종목들은 그때서부터 조금 유의를 좀 하셔야 되겠죠, 이제요.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종목들도 대차장고가 엄청 늘어나요. 이 종목은 비율로 따지면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장고 비율이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2.95%니까. 근데 2차 전지들은 평균 8%, 9%,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12%가 넘었어요. 전체 상장 주식수 중에 12%가 물량이 좀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3월 말일 임박에서는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근데 고점 돌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요. 39,000원 정도에서. 그래서 일단은 저는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될 것 같고 비중이 많으신 분들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29,000원 정도 현재로 봐서는 길적인 반등 목표대에서 우리 처음에 딱 매수한 가격이네요. 비중 50%씩 이랬잖아요. 이거 29,000원 사가지고 얼마 보시려고 사시지? 시가총액이 예사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7조 원짜리 회사인데 이게 두산 에너비티 주가가요. 옛날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증자까지 하는 회사잖아요. 12,3천원인가? 그래서 회사 발행 주식수가 2억 3천만 주가요. 이걸 모르더라고 시청자들이. 2억 3천만 주가 6억 4천만 주예요. 이게 자본금을 3배 늘린 거예요. 유상경제 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때마침 그 당시 이제 환경 관련 쪽이 이슈가 되면서 그다음 증자를 잘 성사시켰어요. 증자를 때마침 잘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본래 두산중공업이 부채도 많고 그랬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재무 안정성 확보가 됐는데 문제는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주주 가치가 많이 희석이 좀 됐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 생각 자체는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개인 투자가들만 매수하고 있는데 반등시 매도다. 저는 29,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에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이것도 손절도 하셔야 될 겁니다. 손절도 여기 이탈하면 안 되겠죠. 비중 우리 시청자님 같은 거 많으니까 이 가격대가 지금 25,000원이거든요. 25,000원 이탈을 하게 되게 되면 약간 10% 넘게 손실이니까 비중이 많으니까 반이라도 좀 손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도 목표 29,000원, 손절 가격 25,000원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 양소리님께서 현대차 20만 6천원 42%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요. 사실 뭐 현대차 이거는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 캐나다, 멕시코 자동차 관세 다음 달 미룬다라고 해서 일부 좀 반등이 좀 나와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로 가셨는지 장기로 스윙으로 이제 저점이다라고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는 매수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어느 정도 비중을 크게 늘렸다는 것은 이
이 가격대에서 좀 비중을 늘렸다는 거는 이제는 뭐 좀 바닥까지 오지 않았나 아마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바닥까지 왔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 더 하락을 했죠. 근데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좀 버티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이제 바닥까지 오기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이 좀 지지 라인으로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만 6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버틸 수 있을 만한 가격이지만 하지만 지금 당장은 좀 오르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선물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같이 보면 사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누적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시장 좀 반등하는 것들이 좀 제한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물 누적 매도수가 좀 많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그 상승의 흐름을 조금은 억누르는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뭐 추세를 전환했다. 뭐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주가는 지금 현재 뭐 그닥 좋지는 않지만 2월달 그 자동차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보고서 나왔는데 자동차는 잘 팔려요. 그러니까 돈은 잘 버나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성이 나온다. 뭐 그런 부분은 아직은 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트럼프에 대한 관세 정책이나 해외 자동차 쪽에서의 관세 정책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그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뭐 예외적으로 적용하겠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 많은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든 자동차 한에서는 뭐 관세를 뭐 면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반등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이 구간이죠. 이렇게 뭐 추세나 이런 걸 그어봤을 때 이런 형식이라서 고점에서 지금 하나하나 계속해서 저항대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저항대 맞고서 이제 반등하는데 이제 21선만 조금만 오늘 21선에서 맞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번 요 19만 5천 원 저점 지지하고 추가적으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추세 전환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 추세 전환할 때 나올 수 있는 뉴스는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대차도 반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루닛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예, 59,800원에 약간 샀네요. 어제 종가에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거의 10% 가까이 좀 떨어져서 어제 종가에 샀지만은 손실이 좀 많이 확대됐네요. 다행스러운 거는 많이 안 샀고 그리고 오늘 주가가 좀 떨어졌지만은 양호하죠. 아마 이거 개인 투자가들 7만 원대에 좀 많이 물렸을 것 같은데 AI 의료 관련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특히 암 진단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뭐 상장될 때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회사인데 근데 회사가 이제 매출은 나오고 있는 회사니까 근데 문제는 회사가 지금 매출액이 나온 것만큼 아직도 적자가 지금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회사들이 이 회사가 2022년도 7월 달에 상장됐잖아요. 2022 7월 달에 상장됐을 거 아마 기술 특례 상장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 회사가 보시면 상장 안 했었으면 아마 예산은 아마 거의 아마 그 회사가 존립 자체가 아마 의무시 됐을 거예요. 예, 회사 이제 그 상장을 하면서 주주들한테 돈을 좀 증자 자금 모아가지고 689억 자본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회사가 지금 보시면 연간 작년도 같은 게 800억 정도 적자가 났으니까 1년에 700억, 800억 적자 나니까 상장할 때 700억 정도 자금을 조달했는데 그 1년 만에 다 까먹을 수 있는 자본 잠식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운 좋게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2023년도에 주가 급등할 때 이때죠. 이때입니다. 주가가 13만 원 증자 이제 권리락 좀 됐는데 그때 아마 주가가 권리락 감안한 그 20만 원가량 올라간 걸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주가 급등을 하면서 운 좋게 증자 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했어요. 한 2천억 정도.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몇 년 동안 좀 버틸 수가 있어요. 몇 년 동안. 연간 700억 정도 지금 적자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도 800억 적자, 올해도 700억 적자, 내년도도 500억 적자. 그러면 이제 회사가는
내년도까지는 예상은 이제 먹고 그냥 버틸 수가 있어요. 예, 보시죠. 내년도 가게 되면 이제 자본이 이제 970억 남으니까 2026년도, 7년도 가게 되면 또 이제 자본 다 까먹어요. 그럼 이제 2026년도 예상 또 증자를 하겠죠. 증자를 하든가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든가 계속 자금 조달을 할 거예요. 물론 예사가 그 안에 이제 실적 자체가 턴 어라운드로 진행돼가지고 뭐 돈을 벌 수가 있겠지만 현재 지금 적자가 계속 난다는 거잖아요. 그런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거의 바이오 기업들, 의료기기도 마찬가지고 7, 80%가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예상은 아직 높으니까 예상가 시가총액이 지금 1조 5천억이니까 근데 예상가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당시에는 주가가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일 때는 증자 5%만 한다 하더라도 2천억, 3천억 조달했는데 지금 2천억 조달하려면 증자를 몇 프로 해야 되냐면 유상증자를 20% 이상 해야 돼요. 예, 현 주가 상태에서. 예, 주가가 더 떨어지면 증자비를 더 높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발행 주식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예산은 여건은 그나마 주가가 높으니까 괜찮아요. 예, 또 이쪽 분야 1위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임이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주가는 계속 흘러내린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물타기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 매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적자가 지금 안 줄어들잖아요. 작년도에 540억 매출액에 매출보다 더 많은 적자, 올해 780억 원에 700억 적자, 2026년도도 500억 적자, 그렇죠? 자금 조달이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차트는 이탈됐는데 일단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수지를 받을 수 있는 선이 현재로 봐서는 한 5만 원 정도 언저리인 것 같습니다. 49,800원 정도, 이 정도 내려오면 비중이 5%니까 트레이딩 관점 5% 정도 물타기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주가가 이 정도 6만 한 3, 4천, 4, 5천 정도까지 반등 나오겠죠, 이제요. 하락폭의 반 정도 되돌림이 나온다 한다면 이거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런 매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비중이 적으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려면 5만 원대 정도 초반 정도에서 매수하셔가지고 반등이 나오면 6만 원 5천 원 정도, 5만 원대 기준에서 이제 20%에서 25% 정도 반등이죠. 그러면 충분히 뭐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이상 가기는 저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의료기기 AI 관련된 종목들이 1월달 이제 세스 모멘텀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목 진단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로봇 관련 종목들 저는 거의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에서요. 제가 3월달 이전에 가기 다 팔아라 2월달에. 오늘 이제 레인 로보틱스가 이제 주가 급락이 나왔어요. 그나마 레인 로보틱스만 유지가 좀 되다가 1월 한시 모멘텀이거든요. 오늘 그 레인 로보틱스가 이제 6% 정도 떨어졌는데 그래서 1월달 세스 모멘텀 움직였던 자율주행 로봇 관련 종목들 뭐 이런 유행 있는 종목들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AI 관련해 가지고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종목이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작년 12월달, 1월달부터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 이거잖아요. 작년 12월달부터 1월 효과가 선 반영돼가지고 12월달부터 움직임이 전개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자 매도 목표는 6만 2천 원 정도 언저리 5만 원대 정도 비중이 적으니까 추가 매수 하시고 만약에 추가 매수한 것 자체가 추가적으로 4만 8천 원 이탈한다 한다면 추가 매수한 부분 자체는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지영님께서 HD 현대 마린 엔진 28,200원 10% 홀딩해도 될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사실 뭐 되게 굉장히 고점에서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쪽 조선 쪽 종목들은 충분히 여기서 홀딩해도 되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급으로 조선주 관련한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죠. 그다음에 중국 선사 그리고 중국 선박에 대한 그 미국 항구 갈 때마다 뭐 어떤 벌금을 내야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 선박을 이제 추가로 혹은 신규로 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러한 구간이고 그리고 콕 집어서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제 조선 쪽에서
좀 도움을 받기를 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에 조선 사이클이 한 1년, 2년 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조선 사이클에서 지금 대형 조선사회 기자재 쪽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하나 엔진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지금 수주 잔고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가동률도 거의 100%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엔진 쪽에서는 한 3분기 그 분기 보고서를 봤을 때는 한 50%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그 얘는 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더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0억대 이익이 나고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300억대 이익이 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한 27배이기 때문에 한 성장주는 한 30배 정도,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한 최대한 30배 정도라고 하면은 좀 굉장히 좀 적당한 주가긴 해요. 하지만 이제 한 26년, 만약에 27년 때까지 그 실적을 땡겨온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요 구간 좀 뭐 안 좋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하락 구간 나왔잖아요. 만약에 내일 이런 구간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24,000원 이 구간에서는 저는 오히려 좀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봤을 때는 충분히 이 구간에서는 물론 여기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까지 해서 계속해서 만약에 저는 조선주에 대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져도 오히려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산업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거의 넘버원이 될 수 있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국도 물론 성장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선박에 대한 뭐 수주나 주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쪽에 더 많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엔진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또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요 구간 뭐 22,000원, 24,000원대 구간에서는 그냥 정말 적극적으로 사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향후 실적이나 앞으로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섹터 내에서는 저는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28,200원에서의 그 가격대는 좀 비중을 늘리셔서 한 24,000~25,000원대까지 낮추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신고까지 다시 갈 수 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바로 내일 모레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두 달 이후에 좀 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 매수 후 홀딩 하는 전략 저는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DB 하이텍입니다. 42,300원에 비중이 몇 프로인가요? 비중이 20% 매수하신 분이네요. 이세요. 오늘 사셨나요? 오늘 이 종목이, 오늘 뭐 대부분 종목들이 이 종목도 아침에 시가에 거의 1.9% 정도 올라섰다가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뭐 장대 음봉으로 좀 끝났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전말 미국 시장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되면서 상승 출발했다가 곧바로 다 음봉으로 좀 전환이 좀 됐죠, 있어요. 네. DB 하이텍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제 8인치 반도체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회사가 이제 8인치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것들 차트를 보시게 되면 회사가 이제 34,000원부터 주가 급등했던 것 자체가, 회사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회사가 안한 반도체였으니까 그때는 안 좋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대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재무 능력이 탄탄해지고 현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새로운 성장성을 할 수 있는 쪽에 사업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지금 사업에 진출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라간 자체가 이제 전력 반도체 쪽에 아마 그 투자한다고 했다가 옛날부터 나왔던 쪽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옛날부터 나왔던 부분이라 이제 추진해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제 전력 반도체는 이제 새로운 사업이니까 회사가 이제 파운드리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8인치를 넘어서 12인치 파운드리 쪽에 회사가 투자를 하니 안 하니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제 8인치, 12인치
투자하는 데만 그 비용 자체가 1조 원에서 1조 2, 3천억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니까 1조 원이 넘어가면 예사에 자금 쪽에 약간 이제 부담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2, 3천억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것 같아요. 예사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사가 이제 비전이 없어요. 결국엔 8인치는 결국 이제 나중에 경쟁에서 지금 사그라질 거니까 그러니까 예사가 매출액이 지금 안 늘어나잖아요. 그죠? 반도체 업황이 좋다 한다 하더라도 같은 파운드리 쪽에 나노 공정 계속 투자하고 있는 TSMC는 이익이 급증을 하는데 예산은 지금 계속 2021년도에 실적 고점 찍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계속 매출액이 역성장이니까 주가가 갈 수가 없죠. 그렇죠? 한때는 영업이익이 7,600까지 가던 회사가 지금 작년도에 2,000억 정도까지 좀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런 또 모멘텀이 나오면 주가 갈 수가 있는 건데 이미 가는 것들은 이제 반영이 좀 됐고 또 전력 반도체 부분 자체가 크게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오버슈팅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 이제 급등했다가 상승 부분 자체를 이제 반 정도 반납을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수급 기관 투자가들이 팔았어요. 오늘 보면 그 코스닥 종목들이 이게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이 그 매수 매도를 하면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살 때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고 팔 때도 공격적으로 파니까 오늘 수급적으로 물론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물론 대규모 매도가 나왔습니다. 거의 뭐 2천억 이상씩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빠지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요. 코스피는 외국 투자가들이 좀 샀는데 2천억을 코스닥 시장에 팔았고 기관 투자가도 2천억을 팔았고 개인만 4,400을 팔았는데 그중에서 투신이 가장 많이 팔았잖아요. 투신이 팔고 특히 이제 사모펀드도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사모펀드에서 700을 팔았으니까 그래서 개별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변동성이 컸어요. 근데 뭐 개인하고 기관이 앞서 제가 우리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기관이 판다고 해가지고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대체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관이 팔아가지고 바닥 만드는 게 많아요. 주가도 또 고점도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차트 사가지고 고점 만드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팔았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 무슨 악재가 있는 것 같아서 뭐 같이 판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요즘 시장에 또 외국 투자가 2천억 팔았다고 또 내일 다음날 바로 또 2천억 매수 들어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니까 뭐 DBIT에 악재가 나올 일은 없죠. 다만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오늘 수급이 시와 함께 반도체 종목들 약세와 함께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펀드멘탈 자체는 탄탄하고 그런 회사니까 하방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일단은 내일이 약간 분기점이 좀 되지 않겠나. 기술적으로 보면 이때 장대 양봉이 나왔던 가격대가 39,000원대거든요. 39,400원이거든요. 여기는 좀 지지가 좀 돼야 되겠죠. 이 정도는 지지가 좀 되겠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갔던 가격대니까.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고점 돌파는 힘들죠. 5만원 돌파는 힘들죠. 당연히.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박스권입니다. 4만원대 정도. 비중이 20%니까 조금 뭐 추가 매수는 좀 그런데 만약에 산다 한다면 4만원대 이탈한 시점에서 39,000원 정도 아래 이 가격이죠. 39,000원이에요. 매수를 좀 한다 한다면 오늘 고점에 형성됐던 가격대가 45,000원이니까 현재는 이제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45,000원입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은 39,000원대에서 추가 매수 하시든지 반등 목표는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으로 시장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 45,000원 언제 우리가 단기적인 매도 목표다. 뭐 이 정도 탄탄한 회사니까 손절할 건 없다고 봐요. 회사는 이제 가치의 성격이니까. 그래서 매도 목표를 작게 잡으시고 45,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에 좀 SSO님 1212 좀 이미 좀 복잡하시네요. 그분께서 동양철관 890원 10%, 동해이슈이 50%까지 빠졌다가 지금 약간의 수익입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니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양철관 같은 경우는 혹시 뭐 공시나 이런 것들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도 전환돼야 될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씀들은 전환사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아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해요. 지난 3분기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봤을 때 아직까지도 한 280만 주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원래는 전환가가 1,040원이었다가 계속해서 리픽싱이 됐어요. 리픽싱이 뭐냐면은 내가 전환가를 만약에 1,000원을 했는데 만약에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900원, 800원, 700원 이러면은 이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리픽싱 조건을 하한까지 걸거든요. 근데 대부분 30%인데 지금 거의 그 가격까지 왔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280만 주가
280만 주가 남아 있고 지금 현재 전환 청구 기간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렇고 지금 최근에 올라왔죠. 주가가. 그러니까 731원 이하로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 2, 3일 만에 확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때 그 전환 청구를 하고 2주 후에 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보시면 요 부분입니다. 지난 2024년 8월 달에도 8월, 8월 달, 9월 달 했었는데 이때도 똑같이 보시면 731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때 8월 9일, 9월 10일 보시면 8월 9일, 9월 10일 이제 전환 청구권 했었으니까 2주에 파니까 요 보면 900원대에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구간대가 아마도 저는 지금 이 동양철관을 가지고 계신 분도 아마 요 구간에서 아마 좀 물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계속해서 그 전환사채를 이제 좀 소화하는 그런 구간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소화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를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가를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50% 빠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어떤 그 알래스카 LNG 쪽 몇십 조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이 강간 업체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사실 그 프로젝트가 물론 진행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거기 어느 정도 얼마나 투자할지도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정양철관이 또 얼마나 또 갈지는 모르는 것은 일단은 모르잖아요. 어쨌든 그러한 이슈들로 올랐던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요 구간 좀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저는 남은 200만 주 또 전환 청구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890원인데 지금 1,000원이면 한 20% 정도 수익이시잖아요. 예, 그냥 빠르게 수익 전환하시고 다른 종목 최근에 빠진 것들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로 갈아타는 게 맞다. 사실 이 지금 보시면 원래는 넥스트리나 휴스틸이나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메인이잖아요. 근데 메인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주변주들 찾을 거예요. 동양철관이 그랬고 그리고 또 하이스틸이 또 그랬고 이런 지금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이 죽어버리면 얘네들은 더 크게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알래스카에서 LNG 한 몇십 조, 몇 조 투자한다. 그러니까 가는 거야라고 생각할 때 그냥 지금 수익권일 때 파는 게 맞다. 그리고 동양철관은 과거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는 항상 시비 전환하면서 매도하는 게 항상 그 패턴이었다. 저는 혹시 이분 말고도 다른 분들이 이런 관련 주식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자 포스코 퓨처엠 16만 원에 10% 올려주셨네요. 해서요. 제가 2차 전지는 진단을 이 시간에 거의 안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차 전지에 보는 시각은 제가 신의 한수 때 좀 정리 좀 해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충분히 정확하게 자료를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제시 못 해드렸어요. 저는 이제 2차 전지를 보는 시각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중립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2차 전지 1년 6개월 전부터 안 된다고 그랬고요.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 28만 원부터. 제가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2차 전지 방송에 단 한 번도 2차 전지 추천해 드린 적 없어요. 예. 지금도 저는 중립적인 시각이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트레이딩 매매만 해라. 추경 배수는 하지 말고, 지금도 아직 2차 전지를 보는 시각이, 극과 극인데, 저는 극은 아닙니다. 이제 충분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중립이고, 대신 이제 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워낙 지금 강하게 간다고 보시면 계시는데, 저는 기본적 분석을 본다 한다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도. 다만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8분의 1 토막 정도 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주가는 비싸지만은 하방은 좀 지지가 좀 될 거다.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밸류 자체가 부담이니까.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기차 판매량이 좀 증가가 좀 되니까 테슬라는 지금 뭐 중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독일 중심 급감을 하고 있지만은 올해 2차 전기차 시장은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자체는 제가 전망을 할 때도 신의 한수 때 연평균 2차 전기차 시장 작년도에 바닥 찍었고요. 올해 20%에서 2030년까지 꾸준하게 20% 정도 성장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양극재 관련 종목들은 포스코 피체엠이라든가 LNF라든가 종목들은 연평균 제가 40% 50% 정도 올해부터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계산을 해봐도 2030년도에 밸류를 보면 포스코 피체엠이 PER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주가 13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PER이 7배, 10배예요. 그럼 2030년도에 가면 포스코 피체엠 목표 주가는 제가 보기엔 30만 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2030년도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따지면 밸류를 본다 한다면 단순합니다. 제조회사는요 생산 캐파가 있거든요. 캐파에다가 양재 단가를 계산하면 가격이 나와요. 여기다 영업이익률을 계산하면 되거든요. 현재 포스코 피체엠이 2030년도에 매출 목표가 약 28조 원 정도 예상이 좀 되거든요. 원래 CEO가 2030년도 8월 달에 자기가 43조 원 매출액의 회사 비전이 3조 4천억 영업이익을 낸다고 그랬었는데 그대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안 좋았고 회사도 캐파를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8조 원이에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25조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28조 원에다가 중요한 것 자체가 제가 영업이익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률이 양극재 회사는 6% 8% 이상 안 넘어가요. 그러면 8% 계산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2조 원 납니다. 그럼 단기순이익은 1조 5천 원 하거든요. 그러면 PER 20배면 30조 정도가 시가총액이거든요. 근데 현재 포스코 피체엠이 시가총액이 10조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맥시멈 많이 가게 되게 되면 30만 원 정도 2030년도 목표 주가가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도 2차 전지가 지금 앞서 지금 공매도 잔고가 대차 잔고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많은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대차 잔고가 계속 늘어나요. 최근에 공매도 잔고는 2차 전지 종목들이 거의 바닥까지 줄여놨어요. 공매도 금지가 좀 되면서. 근데 지금 다시 지금 포스코 피체엠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 달 전에 2월 초에 공매도 대차 잔고가 640만 주인데 지금 750만 주잖아요. 지금. 전체 대차 잔고 비율이 중요한데 9.6%입니다.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도 칠 것 같아요. 현재 가격은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16만 원, 18만 원이 올라가면 공매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를 보는 시각 박준영 운영력은 여전히 뭐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닥이다 얘기를 하는데 저도 바닥은 형성됐다는 측에서는 공감. 그렇지만 주가는 여전히 현재 주가는 최소한 2027년도 이상의 주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승은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트레이딩 매매. 그러니까 오늘처럼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침에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 회원들한테 주가 밀릴 건데 어지없이 밀리더라고요. 따라서 하면 안 된다고. 최근에 새로 들으신 회원 중에 2차 전지를 물어보셔가지고 올라갈 때는 줄이고 반대로 빠지면 사서 트레이딩 매매만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일단은 그래도 2차 전지 중에서는 포스코 피체엠이 가장 탄탄하죠. 탄탄합니다. 그나마 좀 위기가 좀 되고 저도 매매한다는 포스코 피체엠 탑이라고 보고 있는 쪽이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장이 한 16만 원대 정도는 갑니다. 16만 원 정도 가고 최근에 15만 원 정도 갔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18만 원 정도, 18만 원 정도 가면 17만 원 이 정도 가게 되면 이제 공매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와 관련된 전략은 주가가 만약에 3월 20일 정도까지 2차 종목들이 공매도와 관련 종목들이 대차관과 많이 쌓인 종목들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는 한번 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30일부터는 그때서부터는 이제 공매도만 무조건 나옵니다. 나오고 대신 어느 정도 지나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공매도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대차에 파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시점에 주가 떨어지면 또 사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균형이 맞춰집니다. 그렇지만 초기에는 그동안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1년 6개월 만이니까 풀리니까 초기에는 그동안 공매도 대상이었던 과거에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이 1차적 대상이에요. 2차 전지가 공매도 가장 많았었잖아요. 공매도 금지가 되기 전에. 그리고 이제 한 달 있다가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집니다. 수급이. 초기에는 매도만 있을 거잖아요. 그죠?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이 대상이 좀 돼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13만 원대에서는 공매도가 나오더라도 제한적이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16만 원, 17만 원 넘어가면 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 시각에서 보면 롱숏 거래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비싸다고 그랬어요. 예컨대 세계 1위 양극재 회사가 유미코라는 회사잖아. 그 회사 PER이 10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유미코나 회사로 주식을 사고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 PR이 100배니까 100배 관련 종목들을 판다든가 그런 또 농시효 전략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 시각 자체는 2차 전지는 중립이다. 빠질 때 사셔도 되는 건데 주가가 급등할 때는 가급적 따라 사서는 매매는 자제하시고 목표 주가를 조금 낮게 잡으셔라. 그래서 일단은 목표 주가는 현재로 봐서는 16만 8천 17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정도 가서 정말로 그때 전기차 폐지면 내년도까지 진행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그 전에 이제 트럼프 정책이라든가 좀 바뀌면 2차 전지 관련 부분들이 좀 바뀌어질 수가 있겠죠. 그때까지는 트레이딩 매매니까 목표 주가 17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를 저는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히든 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섹터죠. 네, 히든 섹터. 그 전에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이죠. 2월 20날 추천주였죠. 바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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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2주 전이죠? 2주 전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M83이, 오늘 또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토마토에 나올 때마다 거의 매주, 2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꼭 히든 카드, 히든 섹터 종목들이 목표가를 가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M83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한 목표가를 바로 달성했는데 요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중국 토정 이거죠. 너자2 이게 지금 전 세계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화 역대 순위에서 지금 7위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위가 어벤져스거든요. 그런데 지금 7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VFX 즉 특수 효과를 담당했던 게 바로 M83이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너지2가 참여했고 이 부분이 바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 거죠. 사실 제가 이때 한알령 관련해서 이제 중국 쪽과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했고 여기 나왔네요. 중국은 지난달 2025년 외국인 투자 안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외국계 기업과 규제 철폐하겠다고 나섰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계속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중국과의 어떤 기업 교류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또 토니몰이나 화장품 관련주도 또 올라섰고 그래서 한 5월 달까지는 시장이 좀 빠진다라고 하면 약간의 인버스 성격으로 이런 중국 관련 한알령 종목들이 저는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M83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갔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거 좀 갖고 온 거는 좀 경기 방어주도 갖고 왔습니다. 일단 저는 3월달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심하자. 하지만 4월, 5월 일단은 탄핵 국면 플러스 이제 조기 대선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런 종목들 놔두고 방어주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음식료를 가지고 왔는데 근데 사람들이 음식료 관련해서는 재미없어라고 하겠지만 삼양식품, 풀무원 이런 종목들을 보시잖아요. 거의 다 신고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예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장에서는 제2의 삼양식품을 찾자라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환율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음식료들이 국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해외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 같은 경우가 1,460원, 65원 정도 하니까는 이 환율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음식이나 이런 음식료 같은 경우는 한번 트렌드가 세워지면 조금은 좀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것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히든카드 한번 종목들 한번 후보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삼양식품, 풀무원, 농심, 사조대린, CJ제일제당, 오리온. 사실 저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다 사셔도 돼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아무거나 그냥 골라 사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뉴스가 오늘 하나 나왔던 농심을 한번 히든 카드로 한번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사실 이렇게만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오늘 뭐 급등을 했구나라고 하겠지만, 이걸 조금만 더 넓혀 보겠습니다. 바로 그냥 오늘 하루 이제 살짝 좀 오른 거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농심 같은 경우가 이제 가격을 인상을 합니다. 가격 인상을 발표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라면이라고 하면은 뭐 신라면이겠죠. 뭐 스낵이라고 하면은 뭐 새우깡,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격을 인상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7.2% 정도를 평균 인상을 하고, 그리고 그 2분기부터 가격 인상 효과가 이제 바로 반영이 되는데, 아마 3월 17일부터 이 내용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한 100원씩, 500원씩, 100원씩, 50원씩 오르면서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겠죠. 사실 환율이 오른다라고 해서 꼭 좋았던 것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그 수입해서 쓰는 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좀 해외 쪽으로 수출됨에도 불구하고 농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보시면 그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이제 판관비나 고정비를 줄이면서 이제 이익 자체가 이제 100억, 한 400억 정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농심 같은 경우가 이제 밸류에이션으로도 지금은 충분히 접근할 만한 그런 구간이다. 그리고 최근에 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살짝 피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미국 시장에서도 뭐 필립 모리스나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경기 그 방어주 하나쯤은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농심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목표가는요, 지금 저는 뭐 한 45만 원 정도, 그리고 2차는 한 50만 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한 20-30% 정도, 한 두세 달 가지고 가면은 저는 충분히 그냥 안전하게 좀 가져갈 수 있다, 수익 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 관련 가격 드리고요. 손절가는 한 35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심 여러분들 한번 음식료 주에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히든 섹터의 주제를 중국 내수 경기 부양책 수혜주 쪽에서 잡아봤습니다. 현재 중국 양해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최근에 이제 올해 중요한 자체가 양해에서 이제 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만큼 좀 제시를 하느냐. 성장률을 높게 제시를 하면 뭐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사용을 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길 것인데, 일단 시장에서 양해했던 대로 5%의 그 성장률 목표치를 좀 달성하겠다. 5%는 아마 최근에 그 양해에서 3년 동안 계속 유지한 정책인 걸 알고 있어요. 작년도도 5% 정도 달성을 했고요. 작년도에 그 중국의 그 3분기 경제 성장률 4.6%였는데 4분기 때 5.4% 달성을 해서 5%를 좀 맞췄거든요.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좀 심하다 보니까 어차피 수출은 좀 안 좋을 거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돌파구를 성장률 5%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결국은 중국 그 내수 경기거든요. 내수 그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수 경기를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부진한 부분을 만회를 할 거다. 그게 이번에 중국 양해의 주요 정책 목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중국의 내수와 관련해가지고 서비스업 지수가 어떠냐. 차이신 제조업 지표도 양호했고, 오늘 발표된 중국의 그 차이신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도 50.4로 나왔습니다. 전달이 50.7이었고 시장 예상치가 51이었는데 그보다도 시장 예상치와 전달에 비해서도 상회를 했어요. 결국은 확장치,
확장 국면이 전개가 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조업과 더불어서. 그래서 작년도부터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중국의 내수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표로 좀 본다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좀 힌트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여기다 최근에 알려진 내용으로 따지면 빠르면 뭐 4월달, 5월달 정도에 한알령을 해제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또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본격적으로 중국과의 어떤 약간 어떤 관계 개선이 좀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 자체는 결국 이제 개선 여부 자체는 탄핵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일단은 뭐 8년 동안 금지해왔던 한알령 부분 자체는 거의 뭐 해제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저는 이제 관심은 뭐 한알령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뭐 엔터라든가 뭐 게임이라든가 관련 또 종목도 있지만은 저는 중국 내수 경기에 좀 포인트를 좀 맞추고 싶어요. 중국 내수 내에서 국내 업체들이 진출해 있으면서 중국 경기 내수 경기 회복에 따라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 중에서 오늘 한 종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움 의료기기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회사인 한국콜마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죠. 오레온도 중국의 공장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요. 그 다음에 애경산업도 화장품 회사 중에서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습니다. LG생활건강도 그렇고요. FNF는 의류 쪽에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죠. 그 중에서 저는 맨 아래쪽에 있는 FNF라는 회사를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FNF는 거의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반입니다. 국내 쪽은 안 좋아요. 당연히 국내 내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회사가 주요 브랜드 자체가 MLB와 디스커버리잖아요. 이 회사가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고성장을 했는데 중국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하면서 약간 실적 자체가 정체했는데 근데 작년도에 4분기 실적 최근에 발표했는데 영업이익 1204억 나왔거든요. 시장의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는 실적이 좀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을 거라 예상했던데 일단은 국내 쪽에 대한 매출은 좀 약 10% 정도 감소를 했는데 중국 쪽에 대한 법인이 앞서 작년 4분기 때 중국의 경기가 GDP 성장률이 3분기 때 4.6인데 5.4까지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 효과가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쪽의 법인 매출액이 좀 좋아지면서 실적이 양호하게 좀 발표가 좀 됐다. 올해는 어떠냐? 올해는 예산은 계속적으로 중국 쪽의 매장이 지금 1000개가 넘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매장을 좀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LB 자체는 꾸준하게 실적이 나올 거고, 이제 디스커버리 자체가 올해 매출액 성장을 주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가장 탄력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회사가 FNF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 실적은 영업이익이 한때 뭐 6천억, 7천억까지 가다가 실적이 2023년도부터 약간 주춤거리면서 약간 역성장을 하다가 작년도 이제 4분기 때 회복이 좀 됐으니까 올해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올해부터 증가세로 좀 돌아서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경기에서 가장 수혜주가요. FNF입니다. 과거로 따지면 중국 경기 부양책의 수혜주가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굴삭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현대인프라코라고 바뀌었던 부산인프라코. 근데 지금은 굴삭 회사도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철강 같은 경우는 워낙 공급 강이 심해가지고 안 되는 거고요. 화학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딱 소비 섹터밖에 없어요. 중국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가지고.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중국 경기가 중국보다는 매출체 자체가 북미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다변화되어 있어가지고 화장품도 일부 종목 회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중국 시장 매출 비중이 적습니다. 근데 앞서 가장 매출 비중이 많은 회사가 FNF다. 매출 비중이 50%가 넘어가니까. 중국 경기가 내수 경기가 좋아지면 가장 좋아질 수 있는 회사가 FNF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자, 매매 전략은 차트를 보시면 쭉 계속 좀 우상향을 했어요. 이 종목은 강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앞서 보시다시피 실적 자체가 연평균 뭐 4,000원, 5,000원 정도 이익 나는 회사니까 PR 7배밖에 안 되는 회사니까 꾸준하게 갈 수 있는 회사가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한때 중국적인 이제 고성장이 진행이 되면서 차트를 보시면 2022년도에 주가가 그 20만 원대까지 갔잖아요. 20만 원대 갔던 주가가 이제 47,000원까지 좀 내려왔다가 앞서 중국
자체가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되고 있으니까 다시 이제 전환기를 좀 맞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과거 이제 20만 원 갈 때 이 종목 이제 중국의 고성장 때문에 PER 기준에서 15배, 16배까지 갔는데 지금 7배 정도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의류업종이 이제 대장주로 움직였던 주식이 FNF인데 오늘은 좀 명성을 좀 찾아가지 않겠는가. 매매 전략은 72,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적정할 것 같고요. 따라가지 마시고 그리고 1차 목표 주가는 일단은 88,0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2월 달에 형성됐던 가격대 89,000원 정도 보이는데 88,000원 정도. 그 다음에 2차는 92,000원 정도 좀 보시고 손절 가격은 현재 지금 60일 평균선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61,5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자, 나스닥 선물 시장이 또 좀 떨어지고 있죠? 또 내일 또 좀 약간 또 변동성이 나올 것 같은데 요즘 뭐 미국 시장도 뭐 변동성이고 아침에 빠졌다가 급반등하고 우리 시장도 좀 그렇고 이런 변동성 국면이 다음 주 초 중반 정도까지는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특히 이제 시장의 방향 자체는 결국은 국내 정치적인 불확성 부분 자체가 완화가 좀 돼야 되니까 그 시점에 방향이 잡지 않겠는가. 그때까지는 주가 충분히 떨어졌으니까 빠진다고 해가 추격 매도하지 마시고 길게 보게 되면 저는 3월달 시장 저점에서 살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좀 되지 않겠는가. 제가 경험적으로 3월달 시장이 이제 나빴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님이 약간 3월달 시장에 보수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약간 이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그렇지만 너무 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좋은 기회를 좀 더 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딱 중심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격 매수만 자제하시면 된다. 오늘가 주가가 올라갈 때. 반대로 주가 떨어질 때 저점 매수기에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할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저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3월달 아예 너무 소극적 가자라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시정 장고 내린 것도 있을 때 대부분 한 1, 2주 정도 좀 안 좋으니까 그것만 잘 피하자. 뭐 이런 의도로 말씀드렸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예, 저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야인 시대 리턴지를 아마 이제 화요일 날 찾아뵐 것 같습니다. 신의 한수는 또 목요일 날 그대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목요일 날 또 뵐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